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새벽에 있었던 AFC U23 아시안컵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2대2로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지면서 파리올림픽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가혹한지 모르겠지만 경기력에 합당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선에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도 중국전 끝나고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로는 본선 가서도 뭐 성적 내긴 힘들죠. 이 정도 고작 이 정도 축구 가지고 깨부시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인기량이 좋지 않았고 그 개인기량이 물론 인도네시아보단 좋죠. 좋은데 그런데도 못 이긴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선수들 개인 능력으로만 축구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혹은 상당히 위에 있는 개인기량 가진 팀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올림픽 본선에서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는 못 내는 것이 제가 보기엔 거의 기정사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2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리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결국 그게 탈로가 나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일본전을 조금 얘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전을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점들 그 다음에 이 대표팀이 왜 실패를 제가 예상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뭐 본선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4강에도 못 갈까?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됐으니까 일본전에서 져서 뭐 카타르를 만났다 그러면 제가 더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한테 설마 지겠어라고 했는데 설마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일본전 접근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리뷰 드릴 때 잘한 건 잘했다고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전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전술적인 완성도나 팀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접근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인정한 거죠. 일본전의 접근은 우리가 너희보다 축구 못해를 약간 인정한 거였다고 봐요, 저는. 5-4-1로 내려섰고 수비적으로 촘촘하게 쌓으면서 로테이션도 많이 돌려서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후보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강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70분까지 버티다가 그 이제 우리나라도 득점을 하기 위해서 70분경에 이제 드디어 포백 전환을 하는 것처럼 바뀌면서 앞에다 힘을 주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딱 잠깐 힘을 줬죠. 근데 거기서 골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 승기를 딱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야, 우리나라 잘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일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저는 물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개인 기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술적인 완성도랑 어떤 팀의 철학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덤벼드는 축구를 할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중국을 상대로도 탈압박이 되는 그런 전방 압박 전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상대로 전방 압박을 90분 내내 걸면서 시도를 하기에는 이 팀의 완성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0분 동안 폭발적으로 힘을 몰았으면서 거기서 리드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은 위기가 왔거든요. 골대를 맞춘 장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압도했다라고 하던가 경기 내용에서도 이겼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을 썼던 거죠. 내려서서 역습하는 형태, 예. 역습을 노리는 형태. 그래서 실점하지 않는 게 우선인. 그런 결국 그런 전술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호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평가. 실리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절대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좋은 축구를 했고, 일본하고 비등비등한 축구를 했고, 뭐 그런 어떤 완성도 있는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이번 경기는 어땠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거 제목을 좀 전 되게 세게 쓴 거거든요. 지금 엄청 세게 쓴 건데 제가 어제 느낀 그 결과를 경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제가 보니까 선수들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점심에서 다른 친구 만나면서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막 갑자기 떠올린 비유였는데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써놓은 건데 인도네시아 선수들 개인 기량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특별할 거 없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를 압도할 만한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1대1로 붙여놓으면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죠?
물론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점 장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장면들이 보이긴 했지만 공격수들 쪽에서는 특히나 1대1 돌파가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었고 탈압박하는 장면들도 많았고 이 선수들이 그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그 특히나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들이 나갔을 때 잡아놓는 첫 터치, 그러니까 그 트래핑을 고려를 해보면 이게 지금 K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그만한 급은 아니었죠. 그 컨트롤 미스가 적지 않아요. 패스가 세게 오면 올수록.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어이없는 패스 미스들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제가 느낀 거는 인도네시아는 약간 경차예요, 경차. 모닝. 네, 모닝 같은 체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레이싱카라고 좀 이렇게 띄워놓긴 했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못해도 한 그랜저나 그 정도 되는 세단, 중형이나 대형 세단, 그런 좀 고급 차량 그래도 그런 세단 정도는 되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레이싱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승용차 세단이 이기는 게 일반적이죠. 그 안에 운전자가 누구냐가 큰 차이가 없다면. 왜냐면은 이게 엔진의 힘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겨요. 근데 모닝에 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숙련된 그 운전자고요. 소나타나 그랜저를 탔는데 이 사람이 초보 운전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면허 취득을 했거든요. 제가 그 차를 탄다 그러면 한 15년 운전한 제 친구들, 모닝 끌고 다니는 친구들을 이길 수가 있느냐? 쉽지 않겠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축구는 굉장히 능숙한 지도자인 신태용 감독이 이 팀을 지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는 황선홍 감독님이 굉장히 연륜이 있는 지도자시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의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미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결정적인 장면들이 어디냐면 제가 바둑알 좀 불러와야 되는데 어제 우리 실점 장면 잠시만요. 이렇게 되나? 네, 어제 저희 실점 장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비롯해서 대체로 인도네시아가 공격 전개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아픈 공간들을 되게 잘 노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얘네가 훨씬 고급 축구하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백에 가까운 수비할 땐 3백에 거의 이제 5백에 가까운 형태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근데 얘네가 어디를 자꾸 쓰냐면 여기를 써요. 이쪽보다도 요 한가운데 쪽보다도 이쪽에서 이 3백 선수라던가 미드필더 선수 쪽에서 이쪽에 해서 이 우리 블록을 쌓아놓은 이 사이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흔히 말해서 포켓이라고 하는 위치에 밀어넣는 거를 매우 의도적으로 이쪽에다 밀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밀어넣은 다음에가 중요한데 여기 들어가서 얘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한두 번 해놓거나 약간 지키거나 혹은 빠른 타이밍 원터치도 많이 나오던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투입된 걸 측면으로 빼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선수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 가는 길이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바로 패스를 직접 연결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일로 연결하는 거는. 그쵸? 여기 패스 길도 잘릴 수가 있고 투입하더라도 이 선수가 이렇게 바짝 붙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축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자리를 잘 만들면 이 선수 11번을 떼어놓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 투입되면요 11번이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봐요. 왜냐면은 공이 움직이는 걸 봐야 수비를 하니까 그때는 이 선수가 이 11번의 시야 밖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로 가요. 측면 쪽에 넓게 벌려서면서 나가서 어제도 몇 번이나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 투입하면서 이 선수 측면에 넓게 벌려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뒤늦게 뛰쳐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뛰쳐나오는 관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1대1 쳐버리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쓰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불려 나온다는 거는 이 사이가 지금 순간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프 스페이스예요 여기가. 이 선수가 들어갑니다. 혹은 이 선수가 들어갈 때 잘 따라온다거나 미드필더가 따라온다거나 이렇게 벌어지면 이 뒤에 있는 선수도 들어오는 거를 몇 번이나 봤어요. 패스가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이쪽에. 그래서 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측면이 허물어지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5-4-1인데 왜 측면이 허물어지냐고요. 이거예요. 측면으로 넓게 나가는 길을 여기 거쳐서 나가는 길 하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지고 여기를 이
안에 좁혀있던 윙포워드가 좁혀서 들어서든 공격수가 들어서든 미드필더가 들어서든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이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이용해주면서 크로스를 몇 번이나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축구를 이렇게 할 거야. 우린 여기다 투입하고 일로 나가는 게 길이야. 이렇게 공격을 전개를 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좋은 선수들이었다면 우리나라가 막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2실점밖에 안 하고 실점을 더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니까일 수도 있어요. 길이 좋아요. 이렇게 가는 길이, 볼의 흐름이. 그래서 이게 개인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를 들어온 선수가 여기서 우리나라에 따라온 이 선수를 1대1로 제치고 들어왔으면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내줬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니까 버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격이 어땠을까요? 상대도 이제 5백 거의 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격 전개를 보시면 엄지성, 홍시우가 측면을 직선적으로 돌파한 다음에 크로스하는 거에 거의 의존합니다. 득점이. 그 다음에 후반전에 정상빈 나왔던 역습 장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격 루트는 이쪽에 있는 포켓을 쓰지 못하고, 이게 자꾸 전술적인 용어로 좀 설명드리면 포켓을 활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하프 스페이스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 득점 장면 있잖아요. 그 홍시우 선수에서 그 엄지성 선수 헤딩하는 장면. 그 장면 보시면 홍시우 선수가 측면 돌파할 때 물론 거기서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하프 스페이스 쪽이 아예 비어 있어요. 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쓰질 않아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마치 초보 운전자인 것처럼 하는 거죠. 일단 골대 앞까지는 가자예요.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더 섬세하게 들어가고 위협적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많이 빠지죠. 수비할 때는 상대는 공을 잘 돌리니까 많이 쫓아다녀야 되고요. 공격할 때는 단순하게 하니까 확률이 떨어지니까 공 뺏기면 다시 수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위권 팀, 하위권 팀이 하는 축구입니다. 아시아에서 다크호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팀들이 한국이나 일본을 잡기 위해서 쓰는 축구를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보여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반응이 어땠냐면 이딴 경기력으로 이겨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스팸 전화였는데 어찌됐든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본선에 간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번 경기만 그랬냐? 아니다.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그랬고 3차전도 그랬고 다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축구에는.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죠.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지 좋은 지도자하고 시너지를 내기 마련인데 이게 아무리 괜찮은 선수들이 있고 우리가 개인 기량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더라도 이게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전력 그러니까 선수들 구성에서 가질 수 있는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그 상대를 우리한테 적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적합한 형태로 공략하고 압도해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가 강팀이 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우리가 체급으로 압도하는 걸로 결과를 낼 수는 없다 라는 거를 2024년에 우리가 다 확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축구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전술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전했고 또 이게 유튜브가 있고 해외 축구가 막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두가 다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를 UCL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다 보거든요. 어떤 게 좋은 축구인지 어떻게 이 강팀을 만났을 때 중위권 하위권들이 싸우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K리그에서도 시민 구단들 혹은 뭐 K리그 2에 있는 구단들도 내려서 가지고 버티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 K리그 1 팀들이라 그래도 쉽게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조직력이 다 있어서 수비하는 팀들은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 그런 걸 공략해야 되는 팀들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더 끈끈하게 그 조직력을 갖춰서 전방 압박을 들어가야 되고 뺏겼을 때 빨리 재압박하고 하는 그 몇 가지 트렌드가 이 리그를 선도하는 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울산은 울산 K리그에서 주도하는 팀으로서 그거에 걸맞게 축구한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광주FC 최근 성적 안 나오지만 제가 응원해줘야 된다 이 팀 믿어줘야 된다 막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성적 안 나올 때 안익수 감독님 그 축구에 대해서 좀 믿음을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체급을 가진 팀들, 좋은 팀들이 구사해야 되는 방향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면 잘릴 수 있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이 경질됐을 때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 싶지만 이제는 구단을 제가 뭐라고 탓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성적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하지만 결과가 과정 없이 나오는 건 없다. 과정이 괜찮으면 저는 응원하고 싶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체급에 적합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월, 2월에는 클린스만의 그냥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데리고 무슨 축구하는지 저희가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똑같아요.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지금 뭐 엄지성이라던가 정상빈이라던가 이런 팀 선수들은 이미 뭐 K리그에서 뭐 보여줄 만큼 보여준 선수들이고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지금 K리그에서 준주전이라던가 로테이션 멤버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절대 능력 없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는 축구를 보면 중위권 축구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정확한 우리가 K리그 아니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냐, 아시아에서도 실리 축구를 하고 싶은 게 맞냐라는 겁니다. 월드컵에서 불과 2년 전에 월드컵에서는 2년 아니죠. 1년 반이죠. 1년 반 전에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보여줬고 포르투갈을 잡았던 팀인데 이게 맞냐 이겁니다. 협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도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 저는 이게 뭐 뜬금없이 지금 전북현대를 때리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전북현대가 우승 경력이 있는 지도자를 데려오겠습니다 해서 데려온 게 페트르스코였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우승 경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적합한 축구, 주도하는 축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내용적 측면에서 얼마나 호평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이름값이나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그 양반 뭐 우승해가지고 명장 반열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르디올라도 지금이야 명장이지만 바르셀로나 B팀 감독하다 바르셀로나 A팀에 바로 올라와서 그냥 이 세 개를 씹어 먹은 지도자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우승 경력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는 일을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할 때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보니까 인터뷰도 굉장히 이제 팬들이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명재영 코치님이.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소리죠. 네. 유로파 얘기를 할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냐면 유로파가 오면 차가 슈퍼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슈퍼카에 또 초보 운전자 앉아 있으면 모닝한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체급을 올려야 된다. 그럼 뭐 네이마르가 없어서 졌다,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소리아 같은 공격수가 없어서 졌다. 그런 겹쳐지는 내용인데 저는.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또 제가 답답했던 내용은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저는 어제 심판이 좀 개판 쳤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이죠. 내용적으로 진 거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보니까 18분 했는데 18분 동안 우리 내용 안 좋았다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든 건 주심이었다. 이 녀석은 정말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반칙 준 거 안 불 건 아니에요. 다 불어야 돼. 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퇴장 준 거, 이영준 선수 퇴장 준 거 줄 수 있습니다. 전 경고여도 뭐 그렇지만 퇴장 준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오심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조금 거칠게 들어가면 다 치즈 나오고 경고 주는데, 심지어 감독한테도 경고가 얼마나 쉽게 나와요. 근데 인도네시아 얘네들이 계속 늦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굳이 뭐 우리나라 선수들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이밍 늦게 들어와서 걷어차거나 뭔가 발을 휘두르거나 하면 경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파울을 안 하죠. 근데 얘네가 그걸 안 주니까 와서 계속 끊어요, 공격 흐름을. 걷어차 그냥.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짜증이 날 거고, 또 우리나라는 자꾸 반칙 약하게 하면은 부는데 얘네는 세게 해도 막 안 불거나 경고를 안 줘. 그러면 우리나라도 헷갈리죠.
걷어차도 되나? 얘네를? 이러다 퇴장 나면 어떡해? 라고 싶은데 얘네는 인도네시아 애들은 속편하게 우리나라 걷어차는 거죠. 이거는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도네시아 선수 누구 퇴장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한 경고가 한 세네 장은 더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됐어야지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더 바짝 압박하지 못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좀 축구하기 편해지고 그러는 건데 경고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더 어렵게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것만으로 얘기하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4년은 지금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A 대표팀도 바뀌고 지금 U23도 결국에는 뭐 황성훈 감독님이 자리를 지키시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 못 가게 됐는데 이제 협회에서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지도자, 좋은 지도자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하는 축구, 네. 더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김판곤 위원장 있을 때는 잘 됐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때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에서도 16강 갔죠. 김학범 감독님이 물론 그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도쿄올림픽에서 노빠꾸로 물러서지 않고 멕시코랑도 싸움도 걸고 저는 그때 항상 호평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금메달 따오고 거기서도 고전은 했지만 그런 딱 일관적인 흐름을 가지고 전방 압박하고 싸움 걸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축구 중에 그래도 진화된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지도자의 영향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리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씁쓸합니다. 좀 뭐 웃고는 있지만 기분 좋진 않죠. 씁쓸한데 어쩌겠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결과도 나오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